꼬이는지 제대로 배우게 됐어요.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좋은 친구 사귀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금묵자흑이라고 붉은 걸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말이 있듯이 가장 가까운 친구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도 이렇게 생각할 게 많은데 인생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를 고르는 일은 그만큼 더 신중해야겠죠. 이렇게 신중하던 제가 인생에 두 번 다시 없을 황당한 일을 겪었답니다. 황당하다 못해 기가 막혀서 이제는 사람 믿기가 어렵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만약 저만 그랬다면 괜찮을 텐데 부모님께도 너무 큰 상처만 남기게 됐죠.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것도 저와 같은 일을 당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쓰게 됐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저처럼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쓰게 됐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저는 운이 좋게 대학 졸업 후에 바로 취업까지 성공하면서 꾸준히 첫 회사에서 다니고 있었죠. 그래서 나이가 38살이었지만 벌써 재직 13년 차 과장이었답니다. 첫 입사한 회사가 다행스럽게도 저랑 잘 맞아서 오래 다닐 수 있었어요. 게다가 월급이 들어오면 무조건 저금만 7, 80% 정도 하겠다는 철칙도 있었죠. 일단 저금부터 하고 남은 월급으로 생활비를 쓸 만큼 저는 알뜰하게 사는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끼고 살다 보니까 돈도 꽤 모였고 이제는 저도 집을 장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괜찮은 매물을 찾아보게 됐죠. 우선 저는 회사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매물을 우선으로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와 가까우면서도 투자 가치가 있는 좋은 매물이 올라온 걸 보게 됐어요. 내 눈에 좋아 보이면 다른 사람 눈에도 좋아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온 매물이 있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서 당장 다음 날 보러 가겠다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부동산에 가게 됐는데 그때 저를 반겨준 사람은 김은영 실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반갑게 인사하는 실장한테 어색하게 물었죠. 안녕하세요. 땡땡 아파트 22층 집 나온 거 보러 왔는데요. 어제 전화 주셨죠? 보신 매물이 급매로 나온 건데 지금 여기저기서 문의 들어오고 있거든요. 있을 때 먼저 잡은 사람이 계약하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실장은 급매로 나온 매물이 얼마나 투자 가치가 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주면서 부동산 전문가 같은 모습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보시면 이 매물이 역까지 도보로 5분 거리라 직장인 분들이 많이 찾는 위치예요. 게다가 마트도 20분 거리에 있고 병원도 근처에 있어서 생활 인프라도 잘 조성된 곳이라 인기가 정말 많아요. 회사원처럼 보이시는데 어디 회사 다니고 있으세요? 아, 저는 여의도로 출퇴근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매물이 딱이시네요. 역까지 도보 5분에 이 정도로 집 구조 잘 빠진 매물 찾기 진짜 힘들어요. 돈 좀 있다 하는 분들은 이런 매물 나오면 직접 보지도 않고 우선 계약금부터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찾는 분들이 많아서 절대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다니까요. 저는 회사랑 가깝고 높은 층이 마음에 들어서 부동산까지 간 건데 여자 실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투자 가치도 있는 매물이었어요. 그래서 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당장 계약하게 됐죠. 처음 해보는 내 집 마련이라 모르는 게 많았는데 친절한 실장을 만나서 좋은 거래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과 대출 조금 받아서 첫 내 집 마련에 성공했어요. 그렇게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서 저도 여러 정보를 알게 됐죠. 나이가 저보다 1살 어렸는데 여자 실장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거래치고 정말 좋은 매물 보고 오신 거예요. 혹시 부동산 투자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편하게 연락하세요. 요즘 시세나 투자 가치 있는 물건들은 저 같은 사람이 봐야 더 잘 보인다니까요. 친절하고 일에 사명감도 있어 보여서 사람이 참 괜찮아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내 집 마련했던 날이 바로 인연의 시작이었죠. 부동산 투자가 대세였던 그때 가깝게 지내서 나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동산 정보를 묻다가 가까워진 사이였습니다. 사람 인연은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른다는 말이 실감나게 될 만큼 자연스러운 만남이었죠. 그래서 정말 특별한 운명인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워낙 성격이 내성적이었던 저와 다르게 성격이 밝고 활발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끌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부동산에서 처음 만나 저의 예비 아내가 된 거죠. 그 후 1년 정도를 연애를 하게 되면서 저는 예비 아내와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어요. 연애 1년하고 결혼을 결심하기엔 짧은 기간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비 아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아시면 왜 그랬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예비 아내가 현모양처감이라고 할 만큼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하셨죠. 예비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고 처음 알게 된 사실은 아픈 동생이 있다는 거였어요. 항상 웃는 얼굴에 밝아 보이던 예비 아내였는데 남동생 전화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받는 걸 보고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저한테 안타까운 가정사를 털어놨었죠. 내 남동생 유망주로 불릴 만큼 뛰어난 야구선수였어. 그런데 갑자기 교통사고 당하고 몸이 불편해져서 휠체어 신세까지 지게 된 거야. 동생이 아프니까 나라도 병원비 보태야겠다 싶어서 대학도 포기하고 무조건 돈 벌겠다는 생각으로 살았어.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서 지금은 동생이 좀 어떤 상태야? 늘 똑같아. 더 이상 재활해서 나아질 수도 없고 평생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데 진짜 불쌍해 죽겠어. 나는 내 동생 끝까지 책임질 거야. 나 없으면 안 돼. 남동생과 통화하는 예비 아내 모습이 초조하고 불안해 보여 무슨 일 있냐고 물었다가 뜻밖의 사실을 듣게 됐어요. 한참을 울면서 예비 처남 책임지고 싶다면서 말하는 모습이 짠하기도 하고 대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비 아내는 그동안 형편이 좋지 않아 가족을 책임지겠다고 열심히 살아온 장녀였죠. 예비 아내는 아픈 동생을 직접 돌봐서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기부 영수증을 정리하고 있는 예비 아내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기부 영수증은 뭐야? 어디 기부했어? 이거 복지시설에 기부한 거야. 큰 돈은 아닌데 원래 기부가 이렇게 작은 돈이 모여서 큰 돈 되는 거잖아. 영수증도 모아두면 연말정산에 확인하기 편해서 모으는 거야. 난 한 번도 기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대단하다.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 이런 작은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아서 그런 것 같아. 엄마랑 나도 아버지 없이 남동생 챙기느라 고생 많이 했어. 그래서 꼭 남동생만큼 힘든 사람 보면 내가 나서서 도와주고 싶더라. 난 내가 너무 힘들면 그런 생각 못 할 것 같은데 대단하다. 가끔 봉사도 가면서 기부도 하고 있는 거야? 원래 몸 불편한 사람들 밥 챙기고 챙겨주는 일이 제일 힘들어. 봉사자들이 많지 않다니까 조금이라도 손 보태려고 하는 거야. 집에서도 하던 일인데 별로 힘든 것도 없어. 가끔 보면 나보다 더 어른 같아. 내가 이런 여자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더 노력해야겠는데? 늘 이렇게 예비 아내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찾아 나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보다 연하였지만 배울 게 많다고 느낄 만큼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예비 아내의 배려심 깊고 세심한 면모는 저희 부모님을 만날 때도 여전했죠. 천안에 살고 계시던 부모님이 제가 연애를 한다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너무 궁금해 하셨어요. 그런데 예비 아내가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 먼저 말도 못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비 아내가 먼저 저한테 깜짝 놀랄 소리를 했죠. 오빠, 방금 문자 온 거 어머님이지? 어, 어머니가 이사한 집 어떠냐고 한번 보러 오신다고 하셔서 그 말 뒤에 더 있던 것 같았는데 어머님이 나 보고 싶어 한다고 하셨잖아. 그건 왜 말 안 하는데? 아니, 난 네가 부담스러워 할까 봐 그랬지. 우리 이제 만난 지 석 달밖에 안 됐잖아. 오래 만났어도 부모님 뵈러 가자고 하면 여자들은 부담스러워하지 않아? 에이,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 우리가 어린 나이도 아닌데 가족들도 만나면서 왕래하고 지내야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더 좋은 거 아니야? 오빤 나랑 연애만 하고 말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시기적으로 좀 더 만나다가 말해야 되나 싶었지. 오빠가 중간에서 그렇게 말하면 어머님은 내가 피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어머님 뵈러 다녀오자. 지금부터 열심히 어머니께 점수 좀 따야지. 예비 아내는 밝은 표정으로 먼저 저희 어머니를 보러 가자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안에 갈 때 뭘 사가면 좋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선물까지 고민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묻는 모습에 괜히 기분이 좋았죠. 그렇게 저는 부모님을 뵈러 예비 아내와 천안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밝게 인사하는 예비 아내를 보자 어머니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말하셨어요. 어서 와요. 서울에서 내려오느라 고생 많았죠? 아니에요. 어머님 뵈러 오는 길이라 그런지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입만 열면 칭찬만 하더니 왜 그랬나 꼭 알겠네. 어머니는 예비 아내와 인사를 나누기만 했을 뿐인데 성격 한번 시원시원하고 좋다면서 좋아하셨죠. 아버지도 예상보다 더 서글서글한 예비 아내 성격에 같이 웃으셨습니다. 그러다 다 같이 앉아서 화기애애하게 밥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가셨어요. 그런데 잠시 전화를 받으러 간 아버지 통화가 길어지는 것 같길래 어머니께 무슨 일 있냐면서 물었죠. 그러자 어머니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면서 답답한 표정으로 말하셨습니다. 재작년에 네 아버지가 대학가 근처에 작은 건물 하나 사둔 거 있었잖아. 아, 그 원룸이요? 그게 왜요? 대학생들이 학기 중에 많이 온다면서요. 그렇긴 한데 어떤 학생이 몇 달째 월세도 안 내고 나가래도 나가질 않아. 보증금도 벌써 다 까먹었는데 아주 배째라야. 쫓아가서 살림살이 전부 끄집어낼 수도 없고 아휴 아주 속 터져 죽겠어. 네 아버지가 쫓아낼 방법 찾다가 머리 다 벗겨지겠다. 아버지가 은퇴하시면서 노후 대비하신다고 대학가 근처에 작은 원룸 건물을 매입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살던 한 학생이 월세도 안 내면서 나가라고 해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죠. 저도 너무 생소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비 아내가 가만히 듣다가 무언가 떠오른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변호사는 알아보셨어요? 강제로 쫓아내다가 물건 파손되면 오히려 저쪽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명도 소송이라는 걸 해야 하는데 강제 집행하려면 우선 소송부터 하는 게 더 유리하실 거예요. 우리도 변호사 사무실 가봤는데 재판 결과가 나와도 길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걸리는 일이라고 어지간하면 대화로 풀라고 하던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래도 소송 시작하고 판결까지 나오면 대부분 겁먹고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우선 변호사부터 선임하는 게 좋겠어요. 서울에서 천안까지 어떻게 신경 쓰려고. 우리가 아들 여자친구한테 이런 도움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 괜찮아요. 저 부동산에서 일하잖아요. 그런 쪽으론 빠삭하니까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그럼 우리야 너무 고마운데 괜히 번거롭게 하는 건 아닌가 몰라. 예비 며느리가 도와드린다 생각하세요. 이럴 때 저도 실력 뽐내야 어머님이 며느리감으로 절 제일 먼저 점 찍어 두시죠. 어머니는 예비 아내가 넉살 좋은 말을 하면서 자기 부모 일처럼 나서주니까 감동한 눈치셨죠. 아버지 퇴직금에 대출까지 받아서 노후 대책으로 마련했던 건물이라서 어머니가 가슴 졸이기도 했어요. 한참 뒤에서 들어온 아버지도 예비 아내가 돕겠다고 하니까 드디어 해결됐다면서 기뻐하셨고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예비 아내의 설명을 하나씩 듣다가 엄지를 들어 보이면서 기쁜 목소리로 이런 말까지 하셨죠. 이래서 집안에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 거야. 내가 이걸로 몇 달을 고민했는데 한 방에 해답을 주는 것 좀 봐. 요즘은 이렇게 투자 잘하고 자산도 잘 지킬 줄 아는 사람이 1등 신부감이라는데 우리 아들이 아주 제대로 임자 만난 것 같구나. 그동안 골치 썩던 문제를 예비 아내가 단번에 해답을 내려주니까 똑 부러진다면서 좋아하셨어요. 그 후 예비 아내는 시간만 나면 천안까지 가서 부모님께 세세한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 덕분에 임차인에게 내용 증명 전달 후 예비 아내가 나서서 신속하게 움직였죠. 그렇게 몇 달 뒤 임차인이 두 손 두 발 들고 스스로 나간 거예요. 심지어 그동안 밀렸던 월세까지 대학생 부모가 와서 전부 내고 간 겁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에 어떻게 한 거냐고 예비 아내한테 물었죠. 그러자 예비 아내가 어깨를 으스게 보이면서 말했어요. 어차피 소송 길어지면 그 기간만큼 더 월세만 못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내용 증명 들고 가서 몇 달을 설득했지. 이거 소송으로 넘어가면 학생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부담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그 학생도 무서웠는지 알아서 나가더라. 진짜? 아무리 말해도 말 안 통하는 양아치면 어떡하나 했는데 다행이다. 알고 보니까 그동안 부모님이 보내준 월세를 다른 데 쓰고 있던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일 더 커지면 자기도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자진 납세한 거지. 어쨌든 잘 해결돼서 다행이다. 예비 아내의 몇 달간의 노력 끝에 아버지 속을 썩히던 일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도 인정받고 노력하는 예비 아내와 더 가깝게 지내게 됐어요. 그 후 거의 제가 마련한 집에서 동거하다시피 늘 붙어 있었죠. 같이 지내보니까 정말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항상 아침을 먹는 타입이라고 말하던 예비 아내는 새벽같이 일어나 밥에 국까지 차렸어요. 저는 한상 차려진 식탁을 보면서 예비 아내한테 놀란 목소리로 물었죠. 이걸 언제 다 차렸어? 출근 준비하고 있던 거 아니었어? 난 아침은 꼭 먹고 출근해야 되는 사람이라 꼭 6시에 일어나. 아침 걸으면 하루 종일 기운이 하나도 없더라. 오빠도 아침 먹어? 그럼 나도 아침은 꼭 먹는 타입인데 아침잠이 많아서 못 먹고 있었지. 이야, 국까지 끓였네. 잘 됐다. 난 아침잠 없어서 꼭 아침 차려 먹거든. 그럼 저녁에는 오빠가 청소를 담당하고 내가 아침에 밥 차리면 되겠다. 예비 아내와 저는 이렇게 생활 습관도 잘 맞았어요. 평소 아침잠이 많던 저는 아침에 시리얼이나 빵으로 때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아내와 붙어 있기 시작하니까 휑했던 집안이 점점 사람 사는 집으로 변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도 예비 아내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비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어머니랑 동생 보러 간다고 했지? 나도 같이 갈까? 어? 오빠 주말에 안 쉬고 우리 집 가려고? 너도 우리 부모님 뵙고 인사드렸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번에 한번 뵙고 오면 어떨까 해서. 그래, 내가 엄마한테 미리 말해둘게. 나랑 같이 가자. 제 말에 예비 아내는 잠시 당황하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예비 장모와 예비 처남을 만나게 됐던 거죠. 아무래도 아픈 가족이 있다 보니까 더 긴장하게 됐습니다. 괜히 실수라도 할까봐 미리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예비 아내 집에 갔는데 긴장하게 민망할 만큼 저를 많이 반겨주셨죠. 게다가 예비 장모는 저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을 만큼 제가 깜짝 놀랄 말까지 하셨습니다. 저한테 어떤 말까지 하셨는 줄 아시나요? 우리 딸 남자친구가 경주 최가라면서? 네? 아, 네, 맞아요. 그런 것도 기억하세요? 옛날 사람이라 괜히 궁금해서 우리 딸이 하도 좋다고 하니까 누구한테 푹 빠졌나 궁금해서 물어보다 그런 것까지 물어봤네. 난 대체 언제 인사시켜 주려나 오매불만 기다렸어. 이렇게 보니까 인물도 훤칠하고 아주 얼굴에 복이 가득해 보이네. 죄송해요. 그동안 이사도 하고 바빠서 얼른 찾아뵐 생각도 못했네요. 아유, 괜찮아. 그동안 나도 한창 바빠서 딸이 하는 말 듣기만 했었는데 뭘. 내가 어른인데 진작에 정식으로 초대할 걸 그랬네. 예비 아내가 장난처럼 물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대답한 걸 예비 장모에게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제가 너무 늦게 인사를 드리러 온 것 같아 죄송스럽기도 했어요. 그 후 예비 장모와 가까워진 저는 예비 아내가 왜 그렇게 남을 돕는 일에 솔선수범하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예비 장모 직업이 요양보호사였었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비 아내가 엇나가지 않고 살아낸 이유가 이런 집안 분위기 영향도 있었겠다 싶었죠. 그 후 예비 처남을 데리고 다 같이 산책을 나가게 됐어요. 저는 휠체어를 밀고 있는 예비 장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저도 예비 처남이랑 좀 더 친해지고 싶어서요. 내가 휠체어 끌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해주겠다면서 무작정 손부터 뻗던데 원래는 자네처럼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상대가 동의하면 돕는 게 맞는 거야. 몸이 불편하다고 무조건 도움을 바라는 게 아니거든. 남자가 이렇게 세심하게 다가오는 게 어려운데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왔네. 제가 괜히 실수라도 할까 봐서요. 괜히 좋은 마음으로 왔다가 상처만 남기고 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태평양 같아서 우리 딸이 아주 푹 빠져 있나 보네. 내 새끼가 좋은 사람 만나는 것 같아서 나도 마음이 놓여. 다행스럽게도 미리 연습하고 간 게 딱 맞았는지 예비 장모는 저를 뿌듯하게 바라보셨죠. 그 후 예비 장모는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따로 만나는 일이 늘었어요. 제가 인사 갔던 날 예비 장모가 제 번호를 따로 물어봤었는데 그래서 자주 전화해서 만나게 됐었습니다. 그때도 여름이었는데 한 번은 퇴근하고 예비 장모가 저를 만나러 오셨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저한테 반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요새 날이 더워서 내가 좋은 재료 넣고 한방 백숙 해주고 싶어서 자네 집에 가서 요리해주고 싶은데 괜찮나? 그럼요. 근데 손이 많이 갈 텐데 괜히 번거로우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아들 한 번 해줬는데 금방 끝났어. 우리 은영이도 퇴근하고 온다니까 셋이 같이 해 먹자. 예비 장모는 직접 구한 귀한 한방 재료라면서 재료도 한가득 챙겨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비 아내와 셋이 저녁을 먹게 됐죠. 그런데
같이 밥을 먹는 내내 예비 장모는 닭고기살을 발라 제 그릇에 놔주기 바쁘셨어요. 감사하긴 한데 예비 장모가 그렇게 하니까 저는 괜히 부담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이러다가 닭 한 마리 저 혼자 다 먹겠어요. 남자가 잘 먹어야지. 깨작깨작 먹으면 먹은 거 같지도 않아. 나랑 우리 딸은 집에서 한 번 먹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먹어. 이렇게 말하더니 예비 장모는 국자까지 들고 제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기 바쁘셨죠. 그 모습을 본 예비 아내가 저를 보면서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오빠 진짜 마음에 쏙 들었나 보다. 닭다리 2개 다 오빠 준 것도 모자라서 몸통도 다 전부 오빠만 주네? 엄만 이제 딸도 안 보이나 봐. 원래 예비사위 될 사람 아껴줘야 그 사랑이 자식한테 다 가는 거랬어. 넌 잔소리 말고 알아서 잘 챙겨 먹어. 예비 장모의 말에 저와 아내는 배를 잡고 웃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도 예비 장모는 꼭 벌써 결혼이라도 한 것처럼 저를 많이 챙겨주셨죠. 심지어는 제 생일에 예비 아내도 모르게 제가 일하는 회사까지 오셔서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아들 생일이다 생각하고 챙기려고 했는데 도무지 뭘 줘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거 큰 돈은 아니고 상품권인데 필요한 거 살 때 써. 현금은 너무 정없는 것 같아서 내가 백화점 한참 돌다가 상품권 겨우 사온 거야. 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뒀다가 어머님 쓰세요. 됐어. 다 늙어서 내가 백화점에서 살 게 뭐가 있다고 이걸 다시 가져가겠어. 자네한테 좋은 거 하나 골라다 주고 싶었는데 내가 영 안목이 없어서 미안하네. 아닙니다. 전 이걸로도 정말 감사드려요. 그때 예비 장모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받으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렇게 생일을 챙겨주시고도 미안하다고 하는 예비 장모의 깊은 마음에 감사하기만 했죠. 그때 예비 장모는 콩 한 쪽도 저한테 챙겨주고 싶어하는 분이셨어요. 이런 관계가 지속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비 아내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예비 아내가 집안 행사에 솔선수범하는 모습 때문이기도 했죠. 한 번은 친할아버지 제사라 저 혼자 천안에 가보려고 했었어요. 솔직히 명절도 아니라 그냥 혼자 가려고 했는데 예비 아내가 저를 따라 나서는 겁니다. 이렇게 예비 아내는 저희 집 행사에도 늘 제일 먼저 나서서 가려고 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예비 아내가 온다고 하면 저보다 예비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만 따로 준비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제사가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예비 아내가 잘 먹던 음식을 유심히 보고는 따로 챙겨주면서 손을 꼭 잡고 말하셨습니다. 아까 보니까 맛있게 잘 먹길래 몇 가지 담아봤어. 넉넉히 챙겼으니까 꼭 집에 가져가서 어머니랑 남동생이랑 같이 먹어. 언제 이런 걸 다 챙기셨어요? 제사 준비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제가 괜히 와서 부담드린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무슨 그런 말을 해. 옆에서 나보다 더 열심히 일했잖아.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양가 부모님도 뵙고 연애를 1년 정도 하니까 저도 이제는 결혼해도 괜찮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무엇보다 양가 부모님께 잘하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예비 아내 모습에 평생을 같이 해도 괜찮을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항상 알뜰하고 낭비를 모르던 예비 아내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실속 있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딱 이렇게만 들었을 때 예비 아내 어떻게 보이시나요? 정말 1등 신부감이 따로 없다 싶지 않습니까? 요즘 여자들 중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싶을 만큼 현명하고 좋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천사 같은 예비 아내의 실체가 드러난 건 바로 결혼식 당일이었어요. 바로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러
결혼식장에 나타난 겁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식장 앞에 서 있었죠. 그런데 한창 손님 맞이를 하던 중 낯선 60대 중년 여성이 저를 보더니 심각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정말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박정수 씨죠? 저 좀 잠깐 보시겠어요? 네? 누구신데요? 박정수 씨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말하긴 좀 그렇고 지금 잠시 저한테 시간을 내주시면 박정수 씨 인생이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시간 좀 내주세요. 대뜸 남의 결혼식장에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이런 소리였죠. 근데 너무 비장한 표정으로 제 인생이 바뀔 말이라고 하니까 그냥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표정만 봐도 장난치러 온 사람 같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잠깐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둘이 대화를 하게 됐죠. 그런데 그 낯선 중년 여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조용한 곳에 오자 중년 여성은 심각한 목소리로 예비 장모를 가리치며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 지금 속고 있어요. 저 여자 가짜예요. 제가 진짜 김은영 친엄마 되는 사람이라고요. 네? 친엄마라고요? 전 금시초문인데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 믿고 얼른 이 결혼 취소해요. 당신이 결혼할 여자 이름 빼고 다 가짜니까 얼른 이 결혼 취소하라고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쪽 말을 어떻게 믿고 취소합니까? 증거 있어요? 이 동영상 좀 보세요. 김은영 그 여자 애까지 있는 유부녀예요. 중년 여성은 휴대폰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자기 말 좀 믿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중년 여성이 내민 영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죠. 영상 속에는 예비 아내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낯선 남자와 찍은 게 보였어요. 정말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사실에 저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중년 여성이 이렇게 말했죠. 일단 결혼식 취소해요. 내가 다 설명할게요. 만약에 내가 단 한마디라도 거짓말하는 게 있다면 당신한테 법적 처벌까지도 다 받을게요. 정말입니다. 혼란스러웠지만 영상 속에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과 목소리, 말투는 누가 봐도 예비 아내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장 관계자에게 사정을 말하고 직접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예정된 신랑 최종원과 신부 김은영의 결혼식은 개인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하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안내 멘트가 반복적으로 방송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죠. 무슨 일이냐면서 묻는 부모님께 우선 하객 정리 좀 도와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제가 섣불리 말하면 충격을 받으실까봐 우선 상황 정리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일이 생긴 걸 직감하셨는지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 후 저는 60대 중년 여성과 함께 신부 대기실로 갔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냐면서 둘이 나란히 서서 들어오는 저를 보고 가증스럽게 묻는 예비 아내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너 누구야? 당신 엄마 누구냐고? 대체 네 진짜 정체 뭐길래 이런 짓을 한 거야? 뭐? 무슨 정체?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가 소리치며 말하자 옆에 있던 예비 장모도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했죠. 자네 지금 무슨 소리야? 내가 장모잖아. 정말 두 모녀는 끝까지 가면을 쓰고 저를 속이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중년 여성이 뒤이어 들어오면서 두 여자를 보고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가짜야. 내가 자네 장모일세. 이 나쁜 년아. 네가 어떻게 아픈 남편 애까지 버리고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 화를 내면서 말하는 중년 여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전부 다 충격적이었죠. 알고 보니까 제가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진지하게 1년이나 만난 그 여자는 유부녀였던 거예요. 게다가 원래 남편은 암 투병 중인 상태에서 자식까지 버리고 나와 연애까지 했던 겁니다. 진짜 저는 단 한순간도 상상해 본 적 없던 현실 앞에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죠. 거의 동거하다시피 붙어 살았는데 제가 의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도 입 꾹 다물고 눈치만 보고 있는 그 여자를 보고 더 화가 나서 다그치며 소리쳤어요. 야, 너 머리 굴리는 소리 여기까지 들려. 당장 말 못해? 또 변명할 생각 말고 솔직히 다 말하라고. 누가 당신 어머니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그런데 그 여자는 끝까지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죠. 진짜 사기꾼이 한 번 작정하니까 친부모를 앞에 두고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내 옆에 있는 분이 우리 엄마잖아. 우리 1년 동안이나 같이 만났잖아. 나 믿어. 끝까지 뻔뻔한 여자를 보고 진짜 어머니가 소리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예끼 이년아, 내가 너 이렇게 살고 있을 줄 알았어. 자기 엄마한테 뭐 아줌마? 남편이 암투병으로 사경을 헤매는데 새끼들도 버리고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 진짜 엄마라는 사람이 다그치면서 말하니까 그때는 정말 쥐구멍에 몰렸다고 생각했는지 그 여자는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면서 말했죠. 가요.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니년 잡으러 온 거야. 제발 사람들한테 피해 좀 주지 말라고 했냐 안 했냐. 사기치다가 교도소까지 갔다 왔으면 정신 좀 차려야지. 언제까지 인생을 이렇게 살 거야? 그러더니 진짜 엄마는 뻔뻔한 사기꾼 딸이 입고 있던 웨딩드레스를 다 찢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계속해서 악에 바친 소리를 했어요. 네가 이거 입을 자격이 있어? 그야말로 결혼식장은 초토화가 됐고 눈앞에서 사기꾼 여자 드레스가 찢기는 걸 보고 예비 장모 행세를 하던 여자는 도망쳐버렸죠. 꽁무니 빠지게 도망가는 걸 보니까 중년 여자가 나한테 했던 말이 전부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허무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충격이 크셨는지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하셨죠. 결국 상황을 수습하려고 진짜 엄마라는 중년 여성 연락처를 받은 뒤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후 본격적으로 예비 아내라고 믿었던 사람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흥신소를 통해 알아보니까 진짜 그 여자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이었죠. 심지어 예비 장모 행세하던 사람은 보험 판매 일을 하다 만난 사이였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과 같이 일하다 친해진 사이였는데 그 아줌마는 몸이 불편한 자기 아들 생계를 혼자 책임지다 돈이 궁해져서 그 사기꾼 여자와 손을 잡게 된 거였죠. 진짜 두 사람의 거짓 노름에 노란한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줌마가 번호를 수소문해서 사는 곳까지 찾아가게 됐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저를 다시 마주하자 무릎부터 꿇더니 울면서 애원하기 시작했죠. 내가 아무리 돈이 궁해도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당신 나한테 그랬었지? 부모가 잘 살아야 자식한테도 복이 간다고. 이따위로 살면 당신 자식한테도 업보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돈이 궁해서 그랬다는 게 핑계가 된다고 생각하냐고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진짜 더 할 말이 없어요. 은영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럴 때 거절해서 했는데 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그 아줌마는 남편도 없이
혼자서 몸이 불편한 아들 생계를 책임지다가 신용 불량자가 된 상태였습니다. 나이는 많고 돈 구할 곳이 없으니까 결국 그런 짓을 가담하게 된 거죠. 그때 아줌마 뒤를 보니까 창문으로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남자가 보였어요. 그동안 예비 처남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이었죠.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때 저는 답답한 상황에 울기만 하는 아줌마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마음 같아선 정말 진짜 콩밥이라도 먹이고 싶은데 아줌마 아들 때문에 내가 참는 줄 알아요. 자식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살지 말아요. 자식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렇게 번 돈 떳떳하게 자식한테 쓸 수 있겠냐고요. 다신 이런 짓 안 할게요. 맹세할게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 아줌마는 끝까지 고개를 조아리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분명 사람이 할 짓은 아니지만 아픈 자식을 둔 엄마가 했던 선택이라는 걸 모른 척 할 수 없었죠. 그 후 저는 번호를 받아둔 김은영의 진짜 엄마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시작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진짜 엄마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은영이가 일하던 부동산에서 집 거래했었지요. 그때 대출도 조금 받고 거의 현금으로 집 사는 걸 보고 못난 딸이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제 돈 보고 접근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내 집 마련하던 가장 기쁜 순간에 예비 아내는 엉뚱한 꿈을 꾸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진짜 엄마가 말하는 그때 상황은 정말 더 기가 막혔습니다. 저랑 연애를 시작하고 김은영은 짐까지 싸서 나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뜯어 말리면서 못난 딸을 다그치면서 말했다고 했어요. 난 내 사위 이렇게 포기 못해. 우리 사이가 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들처럼 행동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네가 이런 짓을 해? 아빠 죽은 지가 언젠데 그 소리야? 어차피 저 사람도 오늘 내일 하는데 나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반대할 거면 그냥 딸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 이렇게 모진 말을 내뱉고 김은영은 짐을 싸 자기가 돈을 주고 매수한 아줌마 집으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자기 집인 것처럼 행세한 거죠. 게다가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김은영과 거의 살다시피 했던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자기 자식이 큰 사고라도 칠 것 같아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김은영 결혼 소식을 듣고 찾아왔던 겁니다. 그때 저를 보면서 미안한 얼굴로 말하시더군요. 결혼식 한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더 이상 귀한 남의 자식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온 겁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요. 사기꾼 여자와 다르게 진짜 어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셨죠. 끝까지 저에게 말을 낮추지도 않고 계속 사과만 하셨어요. 게다가 어린 손자를 직접 키우고 계시면서 아픈 사이까지 돌보고 계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친엄마까지 나서서 사과하는데 김은영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한동안 제 전화를 피하더니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벼랑간 나타나서 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릎 꿇고 매달리면서 애원하면서 말했죠. 나 남편이랑 헤어질 거야. 진짜 헤어지려고 했는데 애들 문제도 있고 그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말만 못한 거야. 거의 도장 찍기 직전이었다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오빠야. 우리 사이도 너무 좋았잖아. 그러니까 나 좀 믿고 기다려줘. 다 정리하고 올게. 야, 네가 인간이야? 지금 너 하나 때문에 몇 명이 피해를 보는 거야? 나 요즘 정신과에서 준 약 없으면 잠도 못 자. 가증스럽게 말하는 꼬라지 보면 너 뺨이라도 날려주고 싶은데 내 손 더러워질까 봐 참는 거야. 그냥 날 때려. 오빠 화 풀릴 때까지 쳐.
그리고 마음 풀리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 우리 잘 지낼 수 있잖아. 정신 나갔구나. 진짜 너야말로 정신과 좀 가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받는 거 전부 다 청구할 거니까 너도 어디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가봐. 저한테 매달리면서 애걸복걸하는 김은영을 보고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 알면 저런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한테 다시 잘해보자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결국 김은영은 다니던 부동산에서도 잘리게 됐죠. 사기 전과를 숨기고 취업했던 김은영은 제가 부동산 사무실로 보낸 김은영의 실체를 정리한 자료를 보고 해고된 겁니다. 그리고 같은 자료를 본 저희 부모님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어요. 정말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내 아들이 당할 줄 몰랐다면서 우셨죠. 아들로서 면목도 없고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죠. 그동안 너무 죄스러운 마음에 김은영의 진짜 엄마에게 가끔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아무리 몰랐다 해도 그 집안에서 저도 죄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투병 중이던 김은영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때 진짜 엄마를 통해서 주소를 받아서 그분이 있는 납골당에 가서 저는 눈물로 사죄했어요. 너무 미안해서 무릎까지 꿇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김은영의 친모를 만나서 2천만 원을 건네며 말했죠. 이거 손주들 교육비나 생활비에 보태 쓰세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가져가요. 내 손주들 내가 정직하게 잘 키우고 있어요. 이러면 내가 더 미안하니까 어서 가져가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그럽니다. 아무리 몰랐어도 상황만 보면 저도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받아주세요. 안 그러면 저도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럽니다. 제 마음 편하자고 드리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끝까지 돈은 못 받겠다는 분에게 저는 기어코 돈을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김은영이란 여자는 정말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세상에 남편 사망보험금까지 챙겨서 자기 엄마와 자식들 다 두고 혼자 도망친 거 있죠? 제가 돈을 드리는데 김은영 친엄마께서 저한테 한탄하며 말해서 알게 됐어요. 그때도 그 여자한테 정신적인 피해 보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진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피해 보상 청구 금액을 받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사람도 아닌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식까지 버리고 도망을 갈 수 있는 건지 입이 벌어졌어요. 대한민국의 사기꾼 같은 여자들이 더 이상 활개치고 다니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쓴 제 사연입니다. 아마 이걸 들으신 시청자님 중에 저처럼 자식들이 결혼 예정인 사람도 있으실 거예요. 한 번씩 들으시고 제 사연이 사람을 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죠. 분명 다 듣고 저를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인정하고 겸허히 들을게요. 이런 일을 겪은 만큼 앞으로 지혜를 쌓고 사람 보는 눈을 기르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지 전 자꾸 사람을 경계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편견을 갖기보다 정말 진실된 사람을 볼 수 있는 성고안을 찾도록 해볼게요. 그러니 아직은 상처에서 벗어나고 있는 저에게 많은 응원의 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